여러분, 혹시 이런 느낌을 받으신 적 있으십니까? 설명할 수 없는 불안함, 무언가 고대한 것이 다가오고 있다는 막연한 예감, 뉴스를 볼 때마다 가슴 한켠이 무거워지는 그 감각. 만약 그렇다면 여러분의 직감이 맞습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이 알지 못하는 사이에 대한민국의 운명이 다시 쓰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이 사실에 가장 먼저 본 사람은 한국인이 아니었습니다. 몽골 최북단, 어머니 바다라 불리는 화보스굴 호수. 그 얼어붙은 숲 한가운데 바깥 기온 영하 40도의 혹한 속에서 한 노파가 떨리는 손으로 양의 뼈에 불에 올렸습니다. 뼈가 파들어가며 갈라지는 소리가 고요한 기르 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추의 할머니, 올해 88세, 60년 넘게 하늘의 신팽그리의 목소리를 전해온 몽골의 전설적인 사만입니다. 국가적 재난이 닥칠 때마다 몽골 정치인들이 은밀히 찾아갔다는 이 얘기는 이제 공공연한 비밀이 되었습니다. 그런 그녀가 며칠 전 생애 처음으로 한국에 대한 예언을 남겼습니다. 갈라진 뼈 위에 나타난 두 개의 선, 하나는 몽골, 하나는 항구. 처음에는 따로 흐르던 두 선이 어느 지점에서 하나로 합쳐졌습니다. 그리고 그 합예점 위로 황금빛 거북이가 부미에서 떠올라 대륙을 향해 천천히 나아가는 환상이 펼쳐졌습니다. 할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솔롱고세, 무지개의 땅, 드디어 때가 왔구나. 2026년 붉은 말의 해, 불과 몇 주 앞으로 다가온 그 시간부터 대한민국의 전례 없는 변화가 시작됩니다. 처음에는 혼란처럼 보일 것입니다. 많은 이들이 두려워할 것입니다. 하지만 추야 할머니는 단호하게 말합니다. 그것은 끝이 아니라 정화의 시작이며 그 너머에는 한국인 누구도 상상하지 못한 황금시대가 기다리고 있다고. 한반도의 통일, 대륙과의 연결, 동양과 서양은 있는 새로운 중심으로의 부상. 오늘 영상에서 추야 할머니의 6가지 예언을 하나하나 풀어드리겠습니다. 단, 반드시 끝까지 보셔야 합니다. 마지막 6번째 예언에는 여러분 개인을 위한 결정적인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추야 할머니가 특별히 한국인들에게 경고한 그릇의 법칙. 이것을 모르면 아무리 하늘에서 황금비가 쏟아져도 여러분의 손에는 단 한 방울도 남지 않을 수 있습니다. 준비되셨습니까? 그럼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예언, 화보스굴의 신탁, 황금 거북이의 환상입니다. 그 예언이 태어난 곳으로 여러분을 안내하겠습니다. 몽골 최북단, 러시아 국경에서 불과 수십 킬로미터 떨어진 곳에 거대한 호수가 있습니다. 화보스굴, 몽골 사람들은 이 호수를 거머니 바다라 부릅니다. 겨울이면 호수 전체가 얼어붙고 주간 숲은 눈과 침묵 속에 잠깁니다. 이곳에서 투야 할머니가 60년 넘게 살아왔습니다. 할머니의 기르는 숲 깊은 곳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낮에도 햇빛이 희미하게 들어오는 그 천막 안으로 들어서면 가장 먼저 느껴지는 것은 냄새입니다. 야생숲과 향나무가 타는 연기, 오래된 가죽과 양털의 냄새, 그리고 설명하기 어려운 신성한 기운이 공기 중에 떠돕니다. 바깥은 영하 40도를 오르내리지만 주망의 화로 덕분에 계려하는 따스합니다. 벽에는 조상들의 부적이 걸려있고 구석에는 수십 년간 모아온 복물의 뼈들이 천으로 덮여 있습니다. 추야 할머니의 예언 방식은 수천 년 전부터 내려온 것입니다. 깨끗이 손질한 양의 견갑골을 붉은 숯불 위에 올려놓습니다. 뼈가 서서히 달궈지면서 갈라지기 시작합니다. 그 준열의 모양과 반양, 깊이의 이고 하늘의 뜻을 해석합니다. 몽골의 유목민들이 탱그리, 즉 하늘신의 목소리를 듣는 가장 오래된 방법입니다. 어느 겨울밤, 할머니는 평생 한 번도 꾸지 못한 꿈을 꾸었습니다. 꿈속에서 그녀는 동쪽 바다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한국의 바다, 봉이었습니다. 검푸른 물결 사이로 거대한 형체가 천천히 떠올랐습니다. 거북이였습니다. 그런데 이 거북이의 등껍질이 순금으로 빛나고 있었습니다. 눈이 부실 정도로 찬란한 황금빛이었습니다. 더욱 이상한 것은 하늘이었습니다. 해와 달이 동시에 떠 있었습니다. 낮도 아니고 밤도 아닌 두 빛이 함께 이 황금 거북이를 비추고 있었습니다. 거북이는 느리지만 멈추지 않는 걸음으로 서쪽을 향해 나아갔습니다. 몽골의 초원을 향해 할머니는 식은땀을 흘리며 깨어났습니다. 즉시 의식을 준비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양의 뼈를 불에 올렸습니다. 뼈가 타들어가는 소리가 고요한 게르 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연기 사이로 균열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두 개의 선이 보였습니다. 하나는 굵고 깊은 선이었습니다. 이것은 몽골의 운명선이었습니다. 다른 하나는 가늘었지만 유난히 빛나는 선이었습니다. 마치 달빛에 머금은 것처럼. 이것이 바로 솔롱고세,
한국의 운명선이었습니다. 두 선은 처음에는 따로 흘렀습니다. 가짜의 길을 가른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어느 지점에서 두 선이 만났습니다. 그리고 하나로 합쳐졌습니다. 더 이상 구분할 수 없을 만큼 완전히 하나가 되었습니다. 할머니는 오랫동안 그 균열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솔롱구스와 몽골, 한때 같은 피를 나눈 형제였다. 오랜 세월 떨어져 살았지만 그 연결은 끊어진 적이 없었다. 이제 다시 만날 때가 왔다. 이것은 우연이 아니다. 탱그리의 뜻이다. 할머니의 주름진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황금 거북이가 가져올 축복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 눈물에는 무거운 슬픔도 담겨 있었습니다. 거북이가 도착하기 전 먼저 지나가야 할 폭풍이 있기 때문입니다. 할머니가 입을 열었습니다. 붉은 말이 달려온다. 몇 주 후면 강우년이 시작된다. 그 말에 발굽 아래서 검은 먼지가 피어오를 것이다. 세상 사람들의 눈이 멀어질 것이다. 하지만 기억하여라. 초원에 불이 나야 새풀이 돋는 법이다. 2026년 붉은 말의 해. 그 해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지금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붉은 말. 동양의 역법에서 말은 빠르고 거침없는 에너지를 상징합니다. 여기에 붉은색, 즉 불의 기운이 더해지면 그 힘은 걷잡을 수 없이 강렬해집니다. 2026년 붉은 말의 해가 바로 그런 시간입니다. 불꽃의 마음은 말이 전속력으로 달려오는 시간. 투야 할머니는 이 해에 대해 무거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검은 먼지가 온 세상을 뒤덮을 것이다. 사람들의 눈이 멀어질 것이다. 앞에 볼 수 없으니 두려움에 떨게 될 것이다. 검은 먼지란 무엇일까요? 할머님은 이것이 경제적 혼란을 뜻한다고 했습니다. 물가가 오르고 돈의 가치가 흔들리고 서방 세계에서 갈등이 터져 나옵니다. 뉴스는 매일 불안한 소식을 쏟아내고 사람들은 방향을 잃습니다. 무엇을 믿어야 할지, 어디로 가야 할지 알 수 없는 상태. 그것이 바로 눈이 먼 곳과 같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멈추지 마십시오. 투야 할머니는 곧바로 다른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몽골 초원에서 수천 년간 전해 내려온 지혜입니다. 보시 사람들은 초원에 불이 나면 세상이 끝난 줄 안다. 하지만 유목민은 바르게 본다. 초원에 불이 번지면 풀이 타고 땅이 검게 변합니다. 겉으로 보기엔 완전한 파괴입니다. 하지만 유목민들은 알고 있습니다. 그 불이 마른 풀과 해충을 태워버린 후 다음 봄에는 더욱 푸르고 풍성한 새싹에 도달한다는 것에 가뭄이 들어 물이 마르면 어떻게 할까요? 유목민은 주저앉아 울지 않습니다. 짐을 싸서 새로운 목초지를 향해 떠납니다. 변화를 재앙으로 보느냐, 기회로 보느냐, 그 차이가 생존과 멸망을 가릅니다. 할머니는 한국의 상황을 독특하게 표현했습니다. 술롱고스가 지금 혹독한 다이어트를 시작했다. 다이어트. 군살을 빼는 과정입니다. 아프고 힘들지만 끝나면 더욱 건강해집니다. 한국 사회에서 거품처럼 부풀어 있던 것들이 있습니다. 실체 없이 부풀어 오른 자산, 화형에 기반한 소비, 본질에 잃어버린 가치관, 이런 것들이 붉은 말의 불꽃 속에서 타버릴 것입니다. 고통스러운 과정입니다. 부정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파괴가 아닙니다. 조화입니다. 거짓이 불파 없어지고 진짜만 남습니다. 껍데기가 벗겨지고 알맹이가 드러납니다. 이 과정을 거친 후에야 진정한 성장이 가능해집니다. 투야 할머니가 마지막으로 덧붙인 말이 있습니다. 밤이 가장 깊을 때가 언제인지 아느냐? 새벽 직전이다. 2026년과 2027년 초 한국은 깊은 어둠 속에 있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뉴스를 보면 한숨이 나오고 미래가 불투명하게 보일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제 끝이다라고 말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끝이 아닙니다. 새벽 직전의 어둠입니다. 그리고 그 어둠 너머에서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동맹이 손을 내밀어 옵니다. 수천 년 전 같은 뿌리에서 갈라졌던 형제가 다시 만나는 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몽고의 반자, 한국인의 등에 새겨진 그 푸른 표식의 비밀이 곧 밝혀집니다. 한국에서 태어난 아기의 등이나 엉덩이에 나타나는 푸른 반점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대부분 사라지지만 그 흔적이 의미하는 바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수천 년 전 같은 땅에서 갈라져 나온 형제의 증표입니다. 투야 할머님은 이 반점에 대해 깊은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피부 현상이 아니다. 잊혀진 약속의 흔적이다. 언젠가 다시 만나리라는 조상들의 서명이다. 2027년 그 약속이 깨어나기 시작합니다. 할머니는 두 나라의 관계를 뼈와 살에 비유했습니다. 몽골은 까입니다.
광활한 땅 속에 묻힌 풍부한 자원, 흔들리지 않는 안정서. 하지만 뼈만으로는 움직일 수 없습니다. 한국은 새과 피입니다. 세계가 인정하는 기술력, 역동적인 사람들, 쉬지 않고 흐르는 자본. 하지만 살과 피만으로는 형체를 유지할 수 없습니다. 뼈 없는 살은 흐물거리고 살 없는 뼈는 움직이지 못합니다. 둘이 만나야 비로소 하나의 생명체가 됩니다. 할머니의 예언에 따르면 2027년부터 이상한 현상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한국인과 몽골인이 만났을 때 처음 보는 사이인데도 오래된 친구 같은 느낌을 받게 됩니다. 말이 완벽히 통하지 않아도 마음이 포합니다. 설명할 수 없는 친밀감, 어디선가 본 듯한 익숙함. 이것이 유전자에 새겨진 기억이 깨어나는 것입니다. 이 감정적 연결이 반술한 외교 협정을 넘어서는 신뢰의 기반이 됩니다. 계산기를 두드려서 나온 분명이 아니다. 가슴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형제에 기반한 흉력이 시작됩니다. 할머니는 그 다음에 일어날 일을 선한 침공이라 불렀습니다. 군대가 아닙니다. 탱크도, 총도 없습니다. 대신 기술자들이 갑니다. 공장이 세워집니다. 보로가 놓이고 풍신망에 칼렙니다. 한국의 기억들이 몽골의 초원에 뿌리를 내리기 시작합니다. 몽골의 젊은이들이 새로운 기술을 배우고 일자리를 얻습니다. 몽골은 한국의 두 번째 경제 영토가 됩니다. 이것은 수탈이 아닙니다. 한쪽이 빼앗고 한쪽이 잃는 관계가 아닙니다. 한국은 좁은 땅의 한계를 넘어서고 몽골은 고립의 벽을 허뭅니다. 서로의 부족함을 채워주는 완전한 공생입니다. 여기서 술렁구스라는 이름의 의미를 다시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몽골어로 술렁구스는 무지개를 뜻합니다. 무지개는 무엇입니까? 하늘과 땅을 잇는 다리입니다. 분리된 것들에 연결하는 빛의 길입니다. 몽골은 오랫동안 두 거대한 그림자 사이에 끼어 있었습니다. 북쪽의 곰, 남쪽의 영, 바다도 없이 대륙 한가운데 갇혀서 숨쉬기조차 버거웠습니다. 세계와 자유롭게 교류할 통로가 없었습니다. 한국이 그 다리가 됩니다. 무지개의 땅이라는 이름에 담긴 예언이 마침내 실현됩니다. 술렁구스를 통해 몽골은 처음으로 두 그림자의 압박에서 벗어나 세계와 직접 손을 맞잡게 됩니다. 고립된 섬 같았던 초원의 나라가 드디어 숨통을 틔웁니다. 하지만 이 동맹의 진정한 의미는 경제를 넘어섭니다. 이것은 더 큰 변화의 준비 단계입니다. 한반도에 아직 풀리지 않은 매듭이 있습니다. 수십 년간 얼어붙어 있던 북쪽 땅의 그 얼음이 녹기 시작하려면 특별한 촉매가 필요합니다. 몽골이 바로 그 열쇠를 쥐고 있습니다. 열쇠는 준비되었습니다. 이제 그 열쇠가 어떤 문을 여는지 말씀드릴 차례입니다. 투야 할머니의 예언 중 가장 조심스럽고 동시에 가장 희망찬 부분입니다. 할머니는 2029년에 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별 하나가 소리 없이 떨어질 것이다. 구체적인 이름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문맥은 분명했습니다. 북쪽 땅의 별아입니다. 중요한 것은 소리 없이라는 표현입니다. 폭발도, 총성도, 피바다도 없습니다. 오랜 세월 쌓인 피로가 결국 스스로를 무너뜨립니다. 전통적으로 손을 잡아주던 세력들도 더 이상 돌아보지 않습니다. 지쳐버린 체제는 외부의 공격이 아니라 내부의 고갈로 인해 조용히 막을 내립니다. 마치 오래된 나무가 벼락에 쓰러지는 것이 아니라 뿌리부터 서서히 말라받아 어느 날 바람에 넘어지듯이. 하지만 여기서 중대한 문제가 생깁니다. 수십 년간 남쪽은 적으로 교육받아왔습니다. 갑자기 남쪽 사람들이 들어오면 어떻게 될까요? 두려움과 경계, 혼란이 뒤따를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의도라 해도 오랜 세월 주입된 공포는 하루아침에 사라지지 않습니다. 투야 할머니는 이 문제의 해답을 보았습니다. 몽골 깃발의 단차들이 먼저 들어간다. 몽골은 북쪽 사람들에게 위협적인 존재가 아닙니다. 같은 사회주의 형제국이라는 인식이 남아 있습니다. 적이 아닌 친척, 침략자가 아닌 이웃입니다. 몽골 사람들이 먼저 식량과 물자를 싣고 들어가면 얼어붙은 마음이 조금씩 풀리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할머니가 말한 완충제 역할입니다. 충돌 직전의 충격을 흡수하는 보호막. 몽골이 남과 북 사이에 서서 양쪽의 두려움을 부드럽게 녹여냅니다. 2031년과 2032년 경계선에서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철조망이 걷히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군인들이 철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자연스럽게 사라집니다. 봄이 오면 얼음이 저절로 녹듯이 더 이상 필요 없어진 것들이 스스로 화물어집니다. 정치적 선언보다 경제적 흐름이 먼저 움직입니다. 남쪽의 돈이 북쪽 시장에서 돌기 시작합니다. 몽골에서 온 물자들이 북쪽 곳곳에 파집니다.
사람들이 오가고 소식이 전해지고 물건이 교환됩니다. 어느 날 문득 돌아보면 이미 하나가 되어 있습니다. 포미의 선언은 이미 일어난 일을 확인하는 절차에 불과합니다. 투야 할머님은 한반도의 분달에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허리가 잘린 채 살아온 몸이다. 척추가 끊어진 몸을 상상해 보십시오. 이와 아래가 연결되지 않습니다. 에너지가 흐르지 못합니다. 두 부분 모두 온전하지 못한 채 불완전하게 존재합니다. 한반도가 그랬습니다. 남쪽은 섬처럼 갇혀 있고 북쪽은 고립 속에 얼어 있었습니다. 2032년 그 끊어진 척추가 다시 이어집니다. 남쪽의 생명력이 북쪽으로 흐르기 시작합니다. 북쪽의 에너지가 대륙을 향해 뻗어나갑니다. 맞췄던 혈관이 뚫리고 피가 돌기 시작하는 것과 같습니다. 반쪽짜리 몸이 아니라 온전한 하나의 생명체로 다시 태어납니다. 하지만 이것은 끝이 아닙니다. 시작입니다. 척추가 연결된 몸은 이제 걸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발걸음은 대륙을 향합니다. 부산에서 출발한 길이 표엠을 지나 울란바토르를 거쳐 어디까지 이어지는지 다음 이야기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산에서 런던까지 기차 한 번 파는 곳으로 갈 수 있는 세상을 상상해 보십시오. 비행기를 타지 않아도 됩니다. 배를 갈아타지 않아도 됩니다. 그냥 기차에 올라 창밖 풍경이 바뀌는 것을 보며 대륙을 횡단합니다. 꿈 같은 이야기입니까? 투야 할머니는 그것이 현실이 되는 해를 보았습니다. 2033년 검은 수의 해. 손은 느립니다. 하지만 꾸준하고 힘이 셉니다. 화려하게 발리지 않지만 한 번 시작하면 끝까지 밀고 나갑니다. 이 해는 오랜 노력이 마침내 결실을 맺는 시간입니다. 할머니는 이것을 새뱀이 깨어난다고 표현했습니다. 새로 만든 뱀 대륙을 가로지르는 철도입니다. 부산에서 출발하여 서울에 지나고 평양을 통과하고 중국 대륙에 거쳐 몽골의 울란바토르에 닿습니다. 거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시베리아를 간통하여 유럽까지 뻗어나갑니다. 동양과 서양을 하나로 잇는 철의 수십 년간 꿈으로만 존재하던 이 길이 마침내 완성됩니다. 이 순간 한반도에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납니다. 단순히 철도가 개통되는 것 이상의 변화입니다. 사람들의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바뀝니다. 한국은 더 이상 섬이 아닙니다. 지도를 보면 한반도는 분명히 대륙에 붙어 있습니다. 하지만 분단 이후로 사실상 섬이나 다름없었습니다. 북쪽으로 갈 수 없으니 어디를 가든 바다를 건너야 했습니다. 이 고립감은 경제뿐 아니라 마음에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좁은 땅에 갇혀 있다는 답답함, 항상 무언가에 쫓기는 듯한 불안함, 조급하게 달려야 한다는 강박. 대륙과 연결되면 이 모든 것이 달라집니다. 기차를 타고 유럽까지 갈 수 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세계관이 확장됩니다. 막다른 골목에 서 있던 사람이 갑자기 탁 트인 평원에 나선 것과 같습니다. 숨을 깊이 들이쉴 수 있습니다. 여유가 생깁니다. 섬나라의 불안 대신 대륙국가의 자신감이 자라납니다. 잠시 상상해 보십시오. 서울역에서 기차를 타고 평양을 지나 몽골 초원을 거쳐 유럽까지 가는 여정을, 창밖으로 끝없이 펼쳐지는 대륙의 풍경을, 그 길이 열리는 날, 여러분은 어디로 가고 싶습니까? 경제적 변화는 더욱 극적입니다. 몽골 땅속에 잠들어 있던 자원들이 깨어납니다. 북쪽에 묻혀있던 광물들이 빛을 봅니다. 여기에 세계에서 가장 효율적인 물류망이 보여집니다. 동양의 상품이 서양으로, 서양의 자본이 동양으로 쉬지 않고 흐릅니다. 그 모든 흐름의 중심에 한반도가 있습니다. 전 세계 투자자들의 눈이 이곳에 향합니다. 한국은 더 이상 동북아의 작은 나라가 아닙니다. 대륙과 해양을 잇는 핵심 거점, 물류와 금융의 중심축이 됩니다. 세계 경제의 무게중심이 서쪽에서 동쪽으로, 그리고 그 동쪽의 중심인 한반도로 기울어집니다. 투야 할머님은 2034년 이후의 변화도 언급했습니다. 잠자던 옛 영혼이 깨어날 것이다. 고구려, 만조 발판을 호렴하던 기상, 대륙을 향해 거침없이 뻗어나가던 기대, 1000년 넘게 좁은 반도 안에서 웅크리고 있던 그 정신이 다시 고개를 듭니다. 유목민의 대담함과 한국인의 섬세함이 만나 새로운 정체성이 태어납니다. 문화의 흐름도 바뀝니다. 더 이상 받아들이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향해 내보내기 시작합니다. 음악, 영상, 이야기, 기술, 한반도에서 시작된 물결이 철의 길을 따라 대륙 전체로 퍼져나갑니다. 새로운 문화 르네상스의 시작입니다. 하지만 이 모든 풍요가 자동으로 찾아오는 것은 아닙니다. 국가의 운명이 바뀌어도 준비되지 않은 사람에게는 아무것도 돌아가지 않습니다. 투야 할머니가 마지막으로 남긴 가장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황금비가 쏟아질 때 그것을 담을 그릇을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하늘에서 황금비가 쏟아집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이 그것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추야 할머님은 이 점을 매우 강조했습니다. 국가의 운명이 바뀌어도 개인의 운명이 자동으로 따라가지는 않습니다. 하늘이 아무리 좋은 것을 내려도 그릇이 깨져 있으면 담을 수 없다. 그릇이 벌어오면 바다도 썩는다. 이것이 할머니가 말한 그릇의 법칙입니다. 대한민국에 놀러온 기회가 찾아옵니다. 통일, 대륙 연결, 경제 부온. 하지만 그 기회는 준비된 사람만 잡을 수 있습니다. 준비되지 않은 사람은 황금비 속에 서 있어도 빈손으로 남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요? 할머님은 3가지를 당부했습니다. 첫째, 말을 다스리십시오. 요즘 얼마나 많은 부정적인 말들이 떠돌고 있습니까? 나라가 망한다. 희망이 없다. 다 끝났다. 이런 말들이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고 화면에서 화면으로 퍼져나갑니다. 할머니는 경고합니다. 말은 씨앗입니다. 오늘 뱉은 말이 내일의 현수를 만듭니다. 더주의 씨앗을 뿌리면 더주의 열매가 자랍니다. 축복의 씨앗을 뿌리는 축복의 열매가 자랍니다. 불안한 시대일수록 입을 지켜야 합니다. 두려움을 말하지 말고 희망을 말하십시오. 둘째, 손을 열어두십시오. 다가오는 번영은 혼자 쌓아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협력에서 옵니다. 나눔에서 옵니다. 움켜쥐면 손안에 있는 것마저 빠져나갑니다. 열어두면 더 큰 것이 들어옵니다. 할머니는 초원의 법칙을 말했습니다. 유목민은 낯선 여행자라 게르에 오면 반드시 음식을 나눕니다. 가진 것이 적어도 나눕니다. 그렇게 나눈 것이 언젠가 더 큰 형태로 불어온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순환이 멈추면 생명도 멈춥니다. 셋째, 평정심을 지키십시오. 뉴스를 켜면 두려운 이야기가 쏟아집니다. 전쟁, 위기, 붕괴, 재난. 이것들에 휩쓸리지 마십시오. 폭풍이 몰아쳐도 바다 깊은 곳은 고요합니다. 그 고요함에 마음속에 간직하십시오. 조상들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수천 년의 시련을 간대온 피가 흐르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반드시 이겨냅니다. 그 확신에 가슴에 품으십시오. 마지막 장면을 전해드립니다. 화보수굴의 겨울바람이 매섭게 불던 날, 투야 할머니가 게르 밖으로 나왔습니다. 손에는 은빛 그릇이 들려 있었습니다. 그 안에 신선한 흰 우유가 담겨 있었습니다. 할머니가 동쪽을 바라보았습니다. 한국이 있는 방향입니다. 떨리는 손으로 우유를 하늘에 뿌렸습니다. 흰 물방울들이 바람에 흩날렸습니다. 몽골에서 가장 신선한 축복의 의식입니다. 흰 길에 열어주는 것, 좋은 운명에 기원하는 것입니다. 바람 속에서 할머니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솔롱고스여, 두려워하지 마라. 황금 거북이가 이미 출발했다. 문을 열고 맞이할 준비를 하여라. 조상들이 함께한다. 탱거리가 축복하신다. 이제 결정은 여러분의 것입니다. 두려움 속에 문을 닫고 있을 것인지, 희망을 품고 문을 열 것인지, 그릇을 깨끗이 하고 하늘의 선물을 받을 준비를 할 것인지, 선택은 각자의 몫입니다. 황금 거북이가 오고 있습니다. 준비된 사람에게 그것은 축복이 됩니다. 이 영상에 도움이 되셨다면 주변에 이 메시지가 필요한 분들과 나눠주십시오.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시면 함께 나누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이 채널이 더 깊은 이야기를 전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 뵙겠습니다. 평안하십시오. 오늘 영상에서 다른 내용은 몽골 샤머니즘 전통에 기반한 예언적 해석과 영적 관점을 소개한 것입니다. 특정 정치적 사건이나 시기를 확정적으로 예측하는 것이 아니며 미래에 대한 하나의 상징적 비전으로 받아들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영상은 정보 제공과 영적 성찰의 목적으로 제작되었으며 개인의 중요한 결정에 대해서는 항상 신중한 판단에 권장합니다. 열린 마음으로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지금 바로 이 순간 여러분이 이 영상을 틀어놓은 이 몇 초 사이에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무언가가 움직이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하늘 위로 작년이었습니다. 캐나다 밴쿠버에 사는 56세의 한 남자가 카메라 앞에 앉았습니다. 평범한 얼굴, 차분한 목소리. 그러나 그가 내뱉은 말은 평범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트럼프 대통령을 봅니다. 연단 위에 서 있습니다. 그때 초알이 날아옵니다. 귀 옆을 스칩니다. 피가 흐릅니다. 그러나 그는 쓰러지지 않습니다. 주먹에 들어올립니다. 2024년 4월의 예언이었습니다. 3달 후 7월 13일 펜실바니아 전 세계가 화면 앞에서 숨을 멈췄습니다. 총성,
귀에서 흐르는 피, 그리고 주먹을 들어올리는 트럼프. 그 남자의 이름 브랜든 빅스. 미국 영적 공동체에서 그를 부르는 별명이 있습니다. 불결한 진술의 예언자. 그는 사람들이 듣고 싶어하는 말을 하지 않습니다. 자신이 본 것만을 말합니다. 그것이 아무리 무겁더라도, 그것이 아무리 어둡더라도. 그리고 지금 1년이 흐른 2025년 11월 그가 다시 명상에 들어갔습니다. 이번에 그의 눈앞에 펼쳐진 것은 미국이 아니었습니다. 한반도였습니다. 여러분의 나라, 여러분의 시내. 그가 말합니다. 한국은 제가 아는 모든 나라 중에서 영적으로 가장 민감한 곳입니다. 한국에서 일어나는 일은 전 세계에 울려 퍼집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본 것이 더욱 무겁습니다. 그는 멈췄습니다.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저는 더 이상 맑은 하늘만을 보지 못합니다. 푸른 기둥의 땅에서 하늘로 치솟습니다. 한 번이 아닙니다. 반복해서, 계속해서, 그리고 북쪽에서 검은 구름이 밀려옵니다. 천천히, 그러나 멈추지 않고. 2026년 대한민국의 운명이 갈리는 해. 이것이 단순한 예언일까요? 아니면 우리가 준비해야 할 경고일까요?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분과 함께 그 의미를 풀어가겠습니다. 끝까지 자리를 지켜주십시오. 여러분의 2026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브랜든 빅스는 어떤 사람일까요? 왜 그의 말에 귀를 기울여야 할까요? 빅스는 캐나다 밴쿠버에서 평범하게 살아가는 56세의 남성입니다. 화려한 무대 위의 설교자가 아닙니다. 수백만 신도를 거느린 대형 교회의 목사도 아닙니다. 그는 조용히 기도하고 명상하고 자신에게 보여진 것을 담담하게 전할 뿐입니다. 그런데 미국 영적 공동체에서 그를 부르는 이름이 있습니다. 정직한 예언자. 이 별명에는 깊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많은 예언자들이 사람들이 듣고 싶어하는 말을 합니다. 희망찬 미래, 축복의 약속, 승리의 선언. 물론 그런 메시지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빅스는 다릅니다. 그는 자신이 본 것에 있는 그대로 절합니다. 그것이 아름다운 비전이든 불편한 경고든 상관없이.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예언이 그랬습니다. 그는 암살 시도를 예언하면서도 그가 살아남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좋은 소식과 나쁜 소식을 함께 절한 것입니다. 사람들을 안심시키려고 나쁜 부분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빅스의 방식입니다. 그리고 이 예언자가 오랫동안 특별하게 주시해온 나라가 있습니다.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빅스는 여러 차례 이렇게 말해왔습니다. 한국은 제가 아는 모든 나라 중에서 영적으로 가장 민감한 땅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칭찬이 아닙니다. 그의 관점에서 한국은 일종의 영적 지진계와 같습니다. 이 땅에서 일어나는 변화는 고요히 머물지 않습니다. 파문처럼 퍼져나가 아시아로, 태평양을 건너 결국 전 세계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그가 한국에 대해 말할 때 그것은 한국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세계의 이야기입니다. 이제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짚어야 합니다. 빅스만이 한국의 미래를 본 것은 아닙니다. 다른 유명한 예언자들도 한국에 대해 말해왔습니다. 그중 한 명의 신디 제이콥스입니다. 그녀는 세계적으로 존경받는 예언자로 수십 년간 각국의 영적 미래를 선포해왔습니다. 그녀가 본 한국의 미래는 밝았습니다. 도움, 각성, 영적 르네상스. 많은 사람들이 그 메시지에 위로받았습니다. 그런데 올해 11월 빅스가 새로운 비전을 공개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이전과 다른 무게가 실려 있었습니다. 저는 여전히 한국의 영적 잠재력을 봅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그것만 보이지 않습니다. 빛과 함께 그림자라 보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신대 제이콥스의 비전이 완성된 그림이라면 빅스의 비전은 그 그림에 이르는 험난한 여정을 보여줍니다. 목적지는 같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는 길이 순탄하지 않다는 것. 이것이 빅스가 지금 우리에게 전하려는 핵심입니다. 그렇다면 그가 구체적으로 무엇을 보았을까요? 처음부터 어두운 것은 아니었습니다. 사실 작년까지만 해도 빅스가 본 한국의 하늘은 맑았습니다. 빛이 가득했습니다. 희망이 넘쳤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무언가가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작년 빅스가 한국을 위해 기도하며 영상에 들어갔을 때 그의 눈앞에 펼쳐진 광경은 아름다웠습니다. 열린 하늘, 아침 햇살이 한반도 위로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그 빛 아래에서 사람들이 깨어나고 있었습니다. 영적인 각성, 오래된 상처들이 치유되고 새로운 믿음이 싹트는 장면, 정치적으로도 개혁의 바람이 불고
사회 곳곳에서 변화의 기운이 감지되었습니다. 빅스는 그 비전을 보며 확신했습니다. 한국에 좋은 일이 일어나고 있다. 그리고 그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신대 제이콥스를 비롯한 여러 영적 지도자들도 비슷한 메시지를 전하고 있었습니다. 한국의 도운, 알사를 이끄는 영적 등부에 세계를 향한 축복의 통로, 예언자들 사이에서 한국의 미래는 확정된 것처럼 보였습니다. 밝고 희망차고 의심의 여지가 없는 빅스도 그 대열에 함께 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초 무언가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거의 느끼지 못할 정도였습니다. 빅스가 다시 명상에 들어봤을 때 여전히 그 빛은 존재했습니다. 여전히 한국 위로 밝은 기운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한해 한쪽 구석에서 작은 점 하나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먼지처럼 사소했습니다. 무시해도 될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그 점은 커졌습니다. 번지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맑은 하늘에 폭풍 구름이 서서히 형성되는 것처럼 빅스는 불안해졌습니다. 이것이 무엇인가? 그는 더 깊이 들어봤습니다. 더 오래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어둠의 정체가 드러났습니다. 그것은 한국 내부에서 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북쪽에서 흘러내리고 있었습니다. 휴전선 너머, 평양. 그 땅에서 검은 기운이 피어올라 남쪽을 향해 천천히, 그러나 쉬지 않고 밀려오고 있었습니다. 빅스는 깨달았습니다. 한국의 미래는 더 이상 단순하지 않다는 것에 그가 본 새로운 비전은 이랬습니다. 남쪽에는 여전히 빛이 있었습니다. 보라색 베일처럼 부드러운 보호막이 대한민국을 감싸고 있었습니다. 영적 성장은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의 믿음은 깊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북쪽의 하늘은 점점 어두워지고 있었습니다. 그 어둠은 정적이지 않았습니다. 살아 움직이듯 요동쳤습니다. 팽창했다 수축했다를 반복하며 예측할 수 없는 에너지를 뿜어내고 있었습니다. 두 개의 힘, 두 개의 반야, 하나의 반도 위에서 충돌을 향해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빅스는 이것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한국의 미래는 더 이상 하나의 직선이 아닙니다. 두 개의 힘이 싸우고 있습니다. 어느 쪽이 이기느냐에 따라 완전히 다른 결과가 펼쳐질 것입니다. 희망과 위기가 공존하는 시대, 빛과 어둠이 같은 하늘 아래 맞서는 시대, 이것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간입니다. 그렇다면 북쪽에서 밀려오는 그 검은 구름은 정확히 무엇을 의미할까요? 빅스가 본 어둠의 실체는 무엇이었을까요? 북쪽에서 밀려오는 검은 구름, 빅스가 본 이 이미지는 단순한 내시가 아닙니다. 그것은 산증입니다. 휴전선 너머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의 영적 표현입니다. 빅스는 그 구름의 성질에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북쪽의 하늘은 고요하지 않았습니다. 끊임없이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팽창했다가 수축하고 어두워졌다가 더 어두워지고 마치 무언가가 그 안에서 요동치는 것처럼 이 불안정한 움직임이 의미하는 바는 명확합니다. 평양 내부의 혼란, 김정은 체제의 예측 불가능성, 권력 구조의 균열 가능성, 혹은 지도자 자신의 건강 문제, 빅스는 구체적인 사건을 지목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가 강조한 것은 이것입니다. 북한의 상황이 정적이지 않다는 것, 언제든 급변할 수 있는 상태라는 것, 그리고 그 급변이 반드시 좋은 방향일 거라는 보장이 없다는가. 여기서 다른 예언자의 비전과 비교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토마스 그레이라는 예언자가 있습니다. 그 역시 한반도의 미래를 보았습니다. 그레이의 비전은 이랬습니다. 내년 2월경 북한에서 도발이 있을 것이다. 긴장이 고조될 것이다. 그러나 그 후에 대화가 이어질 것이다. 위기는 협상으로 전환되고 결국 평화의 실마리가 잡힐 것이다. 나쁜 일이 일어나지만 결국 좋은 방향으로 흘러간다는 서사입니다. 빅스의 비전은 바릅니다. 그도 도발해 보았습니다. 북한이 무언가를 할 것이라는 점에서는 동의합니다. 그러나 그 이유가 문제입니다. 저는 도발 이후의 대화를 확신하지 못합니다. 오히려 국제사회의 반응이 분열되고 혼란스러운 것을 봅니다. 한 목소리가 아닙니다. 서로 다른 방향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각국의 이해관계가 엇갈리고 통일된 대응이 나오지 않는 상황. 그 틈새에서 긴장은 해소되지 않고 오히려 증폭됩니다. 빅스가 우려하는 것은 바로 이 시나리오입니다. 도발 자체보다 그 이후의 혼란, 위기가 관리되지 않고 표류하는 상태. 이제 가장 중요한 질문이 남습니다. 남쪽의 빛은 이 어둠을 막아낼 수 있을까요? 빅스는 신중하게 대답합니다.
나만에는 분명히 보호의 에너지가 있습니다. 영적 성장이 일어나고 있고 그것이 일종의 방패 역할을 합니다. 그러나 방패에도 한계가 있습니다. 그의 경고는 이것입니다. 아무리 남쪽이 강해져도 북쪽에서 쏟아지는 압력이 지속된다면 어느 순간 균형이 깨질 수 있습니다. 반패가 버티지 못하는 순간이 올 수 있습니다. 갈등, 충돌, 혹은 예상치 못한 붕괴. 빅스는 이것이 확정된 미래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가능한 미래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인식하고 준비해야 할 미래라고 말합니다. 검은 구름은 이미 형성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그것이 얼마나 빨리, 얼마나 강하게 남쪽으로 내려오느냐입니다. 그런데 빅스의 비전에는 또 다른 요소가 있었습니다. 하늘에서 내려오는 구름만이 아니었습니다. 땅에서 솟아오르는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푸른 기둥, 거대한 푸른 빛의 기둥이 한국 땅에서 하늘에 향해 치솟는 장면?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빅스의 비전 속에서 가장 기이한 장면이었습니다. 한국 땅 위로 거대한 기둥이 솟아올랐습니다. 푸른 빛을 내뿜으며 하늘을 향해 치솟는 기둥. 한 번이 아니었습니다. 여러 번 반복해서 땅이 진동하듯 솟아오르고 잠시 멈췄다가 다시 솟아오르고 빅스는 처음에 이 이미지를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이것이 무슨 의미인가? 그는 기도했습니다. 더 깊이 들어봤습니다. 그리고 답이 왔습니다. 기둥이 솟아오를 때마다 원화의 가치가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푸른 기둥은 환율이었습니다. 기둥이 높이 올라갈수록 반란은 치솟고 원화는 곤두박질 쳤습니다. 기둥이 내려오면 잠시 안정을 찾았지만 곧 다시 솟구쳤습니다. 환율의 급등과 급락, 이것이 빅스가 본 푸른 기둥의 정체였습니다. 이 비전이 왜 중요할까요? 환율이 오르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첫째, 외국 자본이 빠져나갑니다. 투자자들은 불안정한 포화를 싫어합니다. 원화 가치가 흔들리기 시작하면 해외 투자금은 썰물처럼 빠져나갑니다. 들어올 때는 천천히 들어오지만 나갈 때는 한꺼번에 나갑니다. 이 급격한 자금 이동은 경제 전체를 뒤흔듭니다. 둘째, 산업 경쟁력이 무너집니다. 한국은 수출 강국이지만 동시에 원자재 수입국입니다. 석유, 가스, 광물, 부품, 이 모든 것을 달러로 사옵니다. 환율이 오르면 수입 비용이 치솟습니다. 기업들은 더 많은 돈을 내고 원자재를 사야 합니다. 이익은 줄고 가격은 오르고 경쟁력은 약해집니다. 셋째, 사람들의 마음이 흔들립니다. 이것이 어쩌면 가장 무서운 결과입니다. 환율 뉴스가 나올 때마다 사람들은 불안해합니다. 내 저축은 괜찮을까? 물가가 또 오르는 건 아닐까? 우리 경제가 무너지는 건 아닐까? 경제적 불안은 심리적 불안으로 번집니다. 심리적 불안은 사회 전체의 에너지를 갉아먹습니다. 희망보다 두려움이 커지고 믿음보다 의심이 자라납니다. 빅스가 진정으로 우려하는 것은 바로 이 연쇄 반응입니다. 그런데 더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빅스에 따르면 이 푸른 기둥은 내년에 최소 10번 이상 솟아오릅니다. 10번, 거의 매달 한 번씩. 이것이 의미하는 바를 생각해 보십시오. 한 달 안정되었다 싶으면 다시 요동칩니다. 숨을 돌릴 틈이 없습니다. 경제가 균형을 잡으려 할 때마다 새로운 충격이 옵니다. 빅스는 이것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파도가 거친 바다 위의 배와 같습니다. 한 파도를 넘으면 다음 파도가 옵니다. 쉴 틈이 없습니다. 배는 계속 흔들립니다. 승객들은 지쳐합니다. 내년 한 해 동안 한국 경제는 이 파도 위에서 버텨야 합니다. 문제는 파도만이 아닙니다. 북쪽의 검은 구름이 동시에 압박해 옵니다. 경제적 불안과 지정학적 위기가 함께 밀려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내년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전개될까요? 빅스가 본 일련의 흐름은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내년 2026년 빅스의 비전에서 이 해는 하나의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세 개의 장으로 나뉜 드라마였습니다. 시작은 나쁘지 않습니다. 내년 초 한국의 하늘에는 여전히 빛이 남아 있습니다. 신디 제이콥스가 보았던 그 희망의 잔영이 아직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외교적으로 긍정적인 신호가 나올 수 있습니다. 경제 지표 중 일부가 호전될 수도 있습니다. 사람들 사이에서 우리는 괜찮을 것 같다는 기대가 피어오를 수 있습니다. 빅스도 이 시기의 빛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덧붙였습니다. 그 빛을 너무 믿지 마십시오. 그것은 세력이 아닙니다. 해가 지기 전 마지막 노을입니다. 희망이 있대. 그것이 끝이 아니라는 경고. 좋은 시작이 좋은 결말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메시지.
그리고 증반이 옵니다. 내년 중반, 빅스가 본 광경은 달랐습니다. 한국 위를 비치던 조명이 깜빡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정전이 일어나기 직전처럼 밝았다 어두워졌다를 반복하며 점점 어두운 시간이 길어졌습니다. 이 시기에 두 가지의 힘이 동시에 최고조에 달합니다. 하늘에서는 검은 구름이 가장 낮게 내려옵니다. 북한발 위기가 정점을 향해 치닫습니다. 도발인지, 내부 혼란인지, 혹은 예상치 못한 사건인지 구체적인 형태는 아직 불분명합니다. 그러나 압박의 강도는 한해종 가장 강합니다. 땅에서는 푸른 기둥이 가장 자주 솟아오릅니다. 환율 변동이 극심해집니다. 경제적 불확실성이 일상이 됩니다. 뉴스마다 우려의 목소리가 흘러나옵니다. 위에서 누르고 아래에서 흔드는 상황. 이것이 내년 중반 한국이 마주할 풍경입니다. 여기서 빅스가 가장 우려하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경제와 영혼의 연결입니다. 환율이 요동칠 때마다 사람들의 마음도 요동칩니다. 물가가 오를 때마다 불안이 커집니다. 뉴스가 어두울 때마다 희망이 줄어듭니다. 이 두려움은 단순한 감정이 아닙니다. 빅스의 관점에서 두려움은 영적 에너지를 갉아먹습니다. 한 나라의 영적 힘은 그 국민의 마음에서 나옵니다. 믿음, 희망, 연대, 용기, 이런 것들이 모여 보이지 않는 방패를 형성합니다. 그런데 경제적 공포가 퍼지면 어떻게 될까요? 사람들은 미래를 믿지 못하게 됩니다. 이웃보다 자신을 먼저 걱정하게 됩니다. 함께보다 가짜 새끼를 찾게 됩니다. 영적 방패가 약해집니다. 그리고 방패가 약해지는 순간 북쪽의 구름은 더 깊이 침투합니다. 이것이 빅스가 말하는 악순환입니다. 경제 불안이 두려움을 낳고 두려움이 영적 힘을 약화시키고 약화된 영적 힘이 외부 위협에 더 취약하게 만들고 취약해진 상태가 다시 경제 불안을 키웁니다. 바퀴처럼 돌고 도는 하강의 고리. 내년 중반 이 고리가 가장 빠르게 회전합니다. 그렇다면 희망은 없는 것일까요? 이 어두운 그림이 확정된 미래일까요? 빅스는 고개를 젓습니다. 아직 이야기가 끝나지 않았습니다. 빅스는 고개를 젓습니다. 제가 본 것은 확정된 미래가 아닙니다. 이 말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언을 운명처럼 받아들입니다. 예언자가 말했으니 반드시 그렇게 될 것이라고, 피할 수 없는 것이라고. 빅스는 이런 생각을 거부합니다. 그가 보는 방식은 다릅니다. 신디 제이콥스나 토마스 그레이 같은 예언자들은 결과를 보았습니다. 한국의 부흥, 통일의 가능성, 밝은 미래. 빅스는 과정을 보았습니다. 폭풍에 건너는 여자, 시련의 터널, 그 안에서 벌어지는 싸움. 결과가 같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에 도달하는 길이 심판하지 않다는 것, 그리고 그 길에서 무엇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도착지가 달라질 수 있다는 것. 이것이 빅스의 핵심 메시지입니다. 예언은 사형 선고가 아닙니다. 예언은 경고입니다.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으니 준비하라는 신호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 빅스는 두 가지를 말합니다. 첫째, 리더십입니다. 내년의 폭풍 속에서 정치 지도자들의 역할이 결정적입니다. 눈앞의 인기에 흔들리지 않는 지도자가 필요합니다. 북쪽의 도발에 감정적으로 반응하지 않는 냉정함이 필요합니다. 10년, 20년 후를 내다보는 긴 안목이 필요합니다. 포퓰리즘은 파도를 더 높입니다. 현명한 리더십은 배를 안정시킵니다. 둘째, 국민의 마음입니다. 경제가 흔들릴 때 두려워하지 않는 힘, 뉴스가 어두울 때 희망을 놓지 않는 힘, 이웃이 힘들 때 손을 내미는 힘. 이것은 정부가 줄 수 없는 것입니다. 각자의 마음에서 나와야 합니다. 빅스는 이것을 영적 회복력이라고 부릅니다. 몸이 병에서 회복하듯 마음도 충격에서 회복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이 능력이 강한 나라는 위기를 넘깁니다. 이 능력이 약한 나라는 위기에 무너집니다. 내년 한국의 영적 회복력이 시험대에 오릅니다. 그리고 2027년 빅스에 따르면 내후년이 되면 변동성은 줄어듭니다. 푸른 기둥은 바에 자주 솟아오릅니다. 검은 구름은 조금 물러납니다. 폭풍이 지나간 후에 고요가 찾아옵니다. 그러나 그때 남는 것이 무엇이냐? 이것은 내년에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상처만 남을 수도 있습니다. 경제적 피해, 사회적 분열, 지친 마음들, 아니면 성장이 남을 수도 있습니다. 더 강해진 연대, 더 깊어진 믿음, 더 성숙해진 나라. 같은 폭풍입니다. 그러나 결과는 완전히 다를 수 있습니다. 빅스의 마지막 말입니다. 한국은 지금 두 갈래 길 앞에 서 있습니다.
구름과 기둥에 짓눌려 쓰러질 수도 있고 그것들에 딛고 올라설 수도 있습니다. 어느 길에 가느냐는 한국인들의 선택입니다. 예언자의 선택이 아닙니다. 하늘은 가능성을 보여줄 뿐입니다. 길에 걷는 것은 사람의 몫입니다. 내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선택의 시간이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1994년 여름, 한 스님이 말했습니다. 북녘 하늘에서 가장 큰 별이 떨어진다. 사람들은 비웃었습니다. 그로부터 3달 후, 김앤성에 죽었습니다. 여러분, 그 스님이 지금 2026년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한반도에 대해서 잠깐 여기서 멈추고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혹시 요즘 이런 느낌 받으신 적 없으십니까? 세상이 뭔가 심상치 않다는 느낌. 일본에서 연일 퍼지는 지진 소식, 북한에 점점 이상해지는 행보, 우리나라 안에서도 느껴지는 묘한 긴장감. 그냥 기분 파대일까요? 아닙니다. 여러분의 그 느낌 맞습니다. 지금 이 순간 동아시아 전체가 거대한 변화의 문턱에 서 있습니다. 그리고 그 변화의 중심에 바로 우리 대한민국이 있습니다.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단순한 예언이 아닙니다. 탄어 대종사, 이 이름 들어보셨습니까? 6.25를 예측했습니다. 5.16을 예측했습니다. 10.26을 예측했습니다. 자신이 죽을 날짜까지 6년 전에 정확히 말하고 그날 입적했습니다. 동양 철학의 최고봉, 주역과 정역의 대가, 양주동 박사가 일치해간 강의를 듣고 우체투지로 저를 올렸던 분입니다. 그 파노 스님의 직계 제자, 해명 스님. 그가 남긴 예언이 있습니다. 2026년 가오년, 붉은 말의 해, 하늘의 문이 열린다.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먼저 동쪽에서 큰 소리가 납니다. 일본입니다. 그 다음 북쪽의 빗장이 스스로 풀립니다. 피한 바울 없이. 그리고 마침내 우리 한반도가 본래의 자리를 되찾습니다. 세계의 등불로. 믿기 어려우시죠? 저도 그랬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미 시작됐습니다. 일본 난카이 해고. 일본 정부 스스로 인정한 대지진 확률의 70에서 80%. 상신년대가 아닙니다. 언제 터져도 이산하지 않다고 합니다. 북한 내부, 김주애의 갑작스러운 부상, 체제의 균열 조짐, 팔북민들 사이에서 나오는 이산한 소문대, 우연의 일치일까요? 아니면 상십년 전 그 스님이 본 것이 현실이 되고 있는 걸까요? 오늘 이 영상에서 저는 여러분께 모든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해명 스님이 정확히 무엇을 보았는지, 2026년에 구체적으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왜 일본이 먼저 흔들려야 하는지, 어떻게 북한이 스스로 문을 여는지, 그리고 가장 중요한가, 이미 우리 가운데 와 있다는 그 사람, 그가 누구인지. 여러분, 저는 여러분께 두려움을 드리려는 게 아닙니다. 준비할 기회를 드리려는 겁니다. 문은 준비된 자에게 열립니다. 2026년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30분이 될 수 있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그렇다면 해녕 스님은 대체 어떤 분이길래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걸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이미 마쳤기 때문입니다. 한 번도 아니고 여러 번. 그것도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일들을 정확하게 내다봤습니다. 예언이라는 게 보통 모호하지 않습니까? 이렇게도 저렇게도 해석할 수 있게 말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해녕 스님의 예언은 달랐습니다. 구체적이었고 결과가 명확했습니다. 1994년 여름으로 돌아다 보겠습니다. 당시 해명 스님은 가까운 이들에게 이산한 말을 남겼습니다. 북녘 하늘에 가장 큰 별이 곧 떨어질 것이다. 듣는 사람들은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북녘의 큰 별이라니 대체 무슨 뜻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어떤 이는 해성 이야기인가 싶었고 어떤 이는 그냥 스님의 소문답이려니 하고 넘겼습니다. 그 말은 곧 잊혔습니다. 그런데 그해 7월 8일 참 세계를 뒤흔드는 뉴스가 퍼졌습니다. 김일성 주석이 심근경색으로 갑자기 세상을 떠난 겁니다. 남북정상회담을 불과 17일 앞둔 시점이었습니다. 49년간 북한을 지배하며 살아있는 신으로 추앙받던 인물이 하루아침에 사라졌습니다. 북한 주민들은 하늘이 무너진 듯 통곡했고 전 세계는 한반도에 무슨 일이 벌어질지 숨죽여 지켜봤습니다. 그제야 사람들은 스님의 말을 떠올렸습니다. 북녘의 가장 큰 별, 그게 바로 김일성이었던 겁니다. 잊혔던 한마디가 소름 끼치는 예언으로 되살아난 순간이었습니다.
스님의 예지력은 정치적 사건에만 머물지 않았습니다. 2000년대 초반, 스님은 또 한 번 이해하기 어려운 말을 남겼습니다. 손바닥만 한 유리판에서 금을 키는 시대가 온다. 이 말을 처음 들은 사람들은 황당해했습니다. 유리판에서 금을 캐다니, 연금술도 아니고 무슨 동화 같은 소리인가 싶었습니다. 당신은 휴대폰이 겨우 통화와 문자라 되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현실에 보십시오. 주머니 속 스마트폰 하나로 주식을 사고 팔고 부동산 계약을 하고 전 세계 어디와도 거래를 합니다. 은행에 가지 않아도 돈이 오가고 사무실 없이도 사업을 운영합니다. 문자 그대로 손안의 작은 유리판에서 부를 창출하는 시대가 온 겁니다. 스님은 단순히 새로운 기계가 나온다고 말한 게 아니었습니다. 인류가 살아가는 방식 자체가 송두리째 바뀌는 미래를 본 겁니다.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와야 할 게 있습니다. 해명 스님은 정치 권력의 갑작스러운 몰락도 보았고 기술이 밖으로 올 완전히 새로운 세상도 보았습니다. 전혀 다른 영역의 변화를 모두 정확히 짚어낸 겁니다. 우연이라고 하기엔 너무 정확하고 추측이라고 하기엔 너무 구체적입니다. 그렇다면 질문을 던져보겠습니다. 이런 분이 2026년에 대해 남긴 예언은 어떨까요? 과거에 이토록 정확했던 스님이 지금 우리에게 전하려는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스님은 시간을 우리처럼 보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시간의 어제, 오늘, 내일로 이어지는 직선으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스님이 공부한 정역이라는 학문에서 시간은 전혀 다른 개념입니다. 시간에는 닫혀있는 문이 있고 특정한 순간에 그 문이 열린다고 합니다. 2026년이 바로 그런 해입니다. 문이 열리는 해.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정역이라는 말을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대부분 생소하실 겁니다. 학교에서 배우는 것도 아니고 뉴스에 나오는 것도 아니니까요. 하지만 파노 스님과 그 제자들이 미래를 내다볼 수 있었던 핵심이 바로 이 정역에 있습니다.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 없습니다. 지금부터 쉽게 풀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보통 시간을 직선으로 생각합니다. 과거에서 현재로, 현재에서 미래로 끊임없이 흘러가는 강물처럼요. 어제가 있었으니 오늘이 있고 오늘이 지나면 내일이 온다고 믿습니다. 그런데 정역에서 보는 시간은 완전히 다릅니다. 시간은 흐르는 게 아니라 열리는 겁니다. 마치 긴 복도에 여러 개의 문이 있는 것처럼 특정한 순간에 특정한 문이 열립니다. 문이 닫혀 있는 동안에는 아무리 밀어도 소용없습니다. 그러나 때가 되면 저절로 열립니다. 이게 정역이 말하는 시간의 본질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구분이 있습니다. 개인의 운명과 천지의 운명은 다르다는 겁니다. 개인의 운명은 바람처럼 수시로 바뀔 수 있습니다. 오늘 내림은 선택 하나가 내일을 완전히 바꿔놓기도 하니까요. 그러나 하늘과 땅의 운명, 즉 큰 역사의 흐름은 개인의 의지로 바꿀 수 없습니다. 문이 열리기 전까지는 고정되어 있다가 문이 열리는 순간 막혔던 것들이 한꺼번에 터져 나옵니다. 그렇다면 해명 스님은 어떻게 이런 것들을 볼 수 있었을까요? 스님에게는 숙명풍이라는 능력이 있었다고 전해집니다. 숙명품은 시중의 점술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점쟁이의 점이 안개 속에서 선전됨 하나로 바로 앞을 비추는 거라면 숙명품은 높은 산 꼭대기에서 아래 세상 전체를 내려다보는 겁니다. 어디서 길이 꺾이고 어디서 물이 막히고 어디서 다시 흐름이 터지는지 한눈에 보입니다. 스님은 이 능력으로 시간의 지도를 읽었습니다. 그리고 2026년이라는 지점에서 아주 거대한 문 하나가 열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2026년은 그냥 달력 위의 숫자가 아닙니다. 강오년, 붉은 말의 해입니다. 오행으로 보면 불의 기운이 가장 강하게 타오르는 해입니다. 하늘의 에너지가 요동치고 땅의 판도가 뒤집어지는 전환점이라는 겁니다. 이제 핵심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스님은 이 문이 열릴 때 한반도의 진짜 운명이 드러난다고 했습니다. 진짜 운명이라는 말에 주목해 주십시오. 지금까지 우리가 알던 한반도의 모습은 본래 모습이 아니었다는 뜻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민족은 수천 년 역사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늘 강대국 사이에 끼어 있었습니다. 중국과 일본 사이에서 시들리고 열강들의 이해관계에 따라 나라가 갈라지기도 했습니다. 분달의 아픔을 70년 남게 겪으면서도 통일은 여전히만 이야기처럼 느껴집니다. 스님은 이 모든 게 우연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한반도의 진짜 힘이 아직 때가 되지 않아서 봉인되어 있었다는 겁니다. 마치 씨앗이 땅속에서 때를 기다리듯 우리 민족의 운명도 문이 열리는 순간을 기다려왔다는 겁니다. 2026년 그 문이 열립니다. 그때 한반도는 더 이상 도아시아의 변방이 아니라
세계의 중심으로 떠오르게 됩니다. 주변 강대국들 눈치 보며 살던 나라가 아니라 오히려 세계가 주목하는 등불이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한 가지 알아두셔야 할 게 있습니다. 문이 저절로 열리는 건 아닙니다. 문 앞을 막고 있던 것들이 먼저 무너져야 합니다. 스님은 한반도가 일어서기 전에 주변 나라들에서 큰 변화가 먼저 온다고 했습니다. 도미노를 생각해 보십시오. 첫 번째 조각이 쓰러지면 그 다음, 또 그 다음으로 연쇄 반응이 일어납니다. 동아시아에도 그런 도미노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첫 번째 조각이 쓰러지는 곳이 어디인지 아십니까? 바로 동쪽입니다. 바다 건너 일본에서 시작됩니다.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스님이 본 도미노의 첫 번째 조각, 그것은 일본이었습니다. 스님은 동쪽 바다가 요동치는 장면을 보았다고 했습니다. 잔잔하던 바다가 갑자기 들끓기 시작하고 그 너머 섬나라 전체가 흔들리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냥 파도가 치는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바다 밑바닥에서부터 무언가가 깨어나는 듯한 격렬한 움직임이었습니다. 스님은 이 일이 병우년, 즉 붉은 말의 해에 본격화된다고 했습니다. 강원년이 바로 2026년입니다. 붉은 말이 상징하는 것은 불의 기운입니다. 타오르는 에너지, 분출하는 힘, 억눌렸던 것들이 터져나오는 해라는 뜻입니다. 공교롭게도 지금 일본에서는 난카이 대지진에 대한 공포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 스스로 30년 내 발생 확률을 70에서 80%로 보고 있고 일부 전문가들은 언제 터져도 이상하지 않다고 말합니다. 올해 들어 규슈 지역의 지진, 활동이 부쩍 늘어난 것도 심상치 않은 조짐입니다. 스님이 본 장면 중에서 가장 강렬했던 것은 섬이 기울어지는 모습이었습니다. 일본 열도 히로시마만 연기가 피어오르고 땅속 깊은 곳에서 잠자던 불이 깨어나는 장면이었습니다. 후지산을 떠올리게 하는 묘사입니다. 후지산은 1707년 배분화 이후 300년 넘게 잠들어 있습니다. 하지만 죽은 화산이 아닙니다. 언제든 다시 눈을 뜰 수 있는 활화산입니다. 스님은 이 불이 깨어날 때 섬 전체가 바다 쪽으로 기울어지는 느낌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마치 거대한 배가 한쪽으로 서서히 쏠리는 것처럼요. 그런데 스님은 이것을 단순한 자연재해로 보지 않았습니다. 업보의 청산이라고 했습니다. 오랜 세월 바다 아래 쌓여 있던 기운들이 한꺼번에 풀려나는 거라고요. 동양에서는 예로부터 바다 밑에 여왕이 산다고 믿었습니다. 요망이 노하면 바다가 뒤집어지고 땅이 흔들린다고 했습니다. 스님이 본 것도 비슷한 맥락이었습니다. 바다 아래 억눌려 있던 에너지가 마침내 분출하는 순간 그것이 일본 열도를 뒤흔든다는 겁니다. 여기서 한 가지 원리를 말씀드려야 합니다. 음양의 균형입니다. 동양 철학에서 세상 모든 것은 균형에 이르려 합니다. 한쪽이 올라가면 다른 쪽이 내려가고 한쪽이 무너지면 다른 쪽이 일어섭니다. 시소를 생각하시면 쉽습니다. 스님은 이 원리가 동아시아에도 그대로 적용된다고 했습니다. 동쪽이 내려가면 서쪽이 올라간다. 일본이 흔들릴 때 한반도가 솟아오른다는 겁니다. 잔인하게 들릴 수도 있습니다. 남의 불행 위에 우리의 행복이 세워지는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으니까요. 하지만 스님은 이것을 인간이 만든 게 아니라 천체의 이치라고 했습니다. 누가 의도해서 벌어지는 일이 아니라 막혀있던 기운이 자연스럽게 재배치되는 과정이라는 겁니다. 물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르되 에너지도 균형을 찾아 움직인다는 얘기입니다. 동쪽에서 첫 번째 신호가 울리면 그 다음은 어디일까요? 스님의 시선은 서쪽으로 향했습니다. 한반도 서해안입니다. 동쪽 바다가 비명을 지르는 동안 서쪽 바다에서는 전혀 다른 일이 벌어집니다. 무너짐이 아니라 솟아오름입니다. 재앙이 아니라 탄생입니다.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동쪽 바다가 유동치는 동안 서쪽에서는 정반대의 일이 벌어집니다. 스님은 소해에서 땅이 솟아오르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바다 밑에서 새로운 무언가가 떠오르는 모습이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문자 그대로 지형이 변하는 것일 수도 있고 상징적으로 서해안 지역의 위상이 높아지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타노 스님도 비슷한 예언을 남긴 적이 있습니다. 한반도의 지형이 서구동적, 즉 서쪽은 높아지고 동쪽은 낮아진다고 했습니다. 실제로 지금 서해안 지역의 경제적 중요성은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어쩌면 스님이 본 것은 이런 변화의 극대화된 모습일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한반도의 정체성 자체가 바뀐다는 겁니다. 스님은 한반도가 새로운 옷을 입는다고 표현했습니다. 지금까지 강대국 사이에 낀 작은 나라로 여겨졌다면 앞으로는 동아시아의 중심축으로 떠오른다는 겁니다. 건방이 아니라 성지가 됩니다.
세계가 주목하는 곳, 사람들이 찾아오는 곳으로 변모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한반도가 온전히 일어서려면 해결해야 할 문제가 있습니다. 분단입니다. 스님은 북한의 벼라에 대해서도 예언을 남겼습니다. 놀라운 것은 전쟁이 없다는 겁니다. 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북녘에 열린다고 했습니다. 어떻게 그게 가능할까요? 스님은 북한 체제를 지탱하는 두 개의 기둥을 말했습니다. 굶주림과 두려움입니다. 배고픔으로 인민의 올가매고 공포로 입을 마달랐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두 기둥이 무너지는 순간이 옵니다. 스님은 그 모습을 시적으로 표현했습니다. 쇠사슬이 스스로 끊어지고 사람들이 빛에 향해 걸어 나온다고요. 누가 끌어당기는 게 아닙니다. 스스로 걸어옵니다. 남쪽을 향해, 자유를 향해, 새로운 삶을 향해 발걸음을 옮깁니다. 군대가 밀고 들어가서 점령하는 통일이 아닙니다. 물이 낮은 곳으로 흐르듯 자연스럽게 하나가 되는 겁니다. 스님의 예언은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갑니다. 남과 북이 하나가 되면 그 기운이 거기서 멈추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우리 민족이 본래 가지고 있던 힘이 되살아나면서 잃어버렸던 땅과의 연결도 회복된다는 겁니다. 만조 벌판, 우리 조상들이 말 달리던 그 넓은 땅 말입니다. 물론 당장 그 땅을 되찾는다는 뜻은 아닐 겁니다. 하지만 영적으로, 문화적으로 그 연결이 회복된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스님은 이것을 땅이 옛 주인을 알아본다고 표현했습니다. 무력으로 정복하는 게 아닙니다. 끌어당기는 힘, 자연스러운 기환입니다. 오랫동안 흩어져 있던 기운들이 제자리를 찾아가는 과정이라는 겁니다. 역사의 상처가 치유되고 민족의 기운이 온전히 회복되는 시대가 열린다는 얘기입니다. 자, 여기까지 정리해 보겠습니다. 동쪽의 일본이 흔들립니다. 서쪽의 한반도가 솟아오릅니다. 북녘의 장벽이 스스로 무너집니다. 잃어버렸던 기운이 돌아옵니다. 무대가 란섬되는 겁니다. 그런데 무대만 있으면 뭘 합니까? 그 위에 설 사람이 있어야죠. 스님은 이 새로운 시대를 이끌 누군가가 있다고 했습니다. 정치인이 아닙니다. 재벌도 아닙니다. 유명인도 아닙니다. 그런데 이미 우리 가운데 와 있다고 합니다. 대체 누구일까요?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스님이 남긴 예언 중에서 사람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부분이 바로 이겁니다. 새 시대를 이끌 지도자, 과연 누구일까요? 스님은 이 사람의 정체에 대해 아주 흥미로운 말을 남겼습니다. 먼저 이 사람이 누가 아닌지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치인이 아닙니다. 선거에서 이기고 권력을 잡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재벌도 아닙니다. 돈으로 세상을 움직이는 사람이 아닙니다. 유명인도 아닙니다. 텔레비전에 나오고 팬들에게 둘러싸인 그런 인물이 아닙니다. 기존 종교의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도 아닙니다. 그렇다면 대체 어떤 사람일까요? 스님은 이 사람을 마음을 꿰매는 사람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찢어진 마음을 이어주고 상처받은 영혼을 치유하는 존재라는 뜻입니다. 힘으로 사람들을 이끄는 게 아닙니다. 지혜로 마음을 움직입니다. 명령하지 않습니다. 스스로 따르게 만듭니다. 권위를 내세우지 않지만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그 주위로 모여듭니다. 왜냐하면 그의 말에 진심이 있고 그의 행동에 거짓이 없기 때문입니다. 혼란한 시대의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이런 존재를 알아봅니다. 스님이 남긴 말 중에서 가장 충격적인 것은 이겁니다. 그는 이미 와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와 같은 하늘 아래 숨쉬고 있습니다. 다만 세상이 아직 그를 알아보지 못할 뿐입니다. 그렇다면 언제 이 사람이 세상의 모습을 드러낼까요? 스님은 세 가지 징조를 말했습니다. 첫 번째는 하늘의 징조입니다. 하늘에 두 개의 해가 뜨거나 설명할 수 없는 빛이 나타납니다. 과학으로 쉽게 설명되지 않는 현상이 목격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땅의 징조입니다. 한반도의 중심부, 계룡산과 금강 주변의 땅이 붉게 달아오릅니다. 땅 속의 에너지가 활성화되면서 뭔가 심상치 않은 기운이 느껴진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 사람의 징조입니다.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사람들의 마음이 극도로 혼란해집니다. 불안과 공포, 절망과 분노가 뒤섞여서 영혼이 비명을 지르는 상태가 됩니다. 정신적인 고통이 임계점에 도달하는 순간입니다. 이 세 가지가 겹치는 때, 바로 그때 그 사람이 나타납니다.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점을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이 사람은 스스로 나서지 않습니다. 권력을 탐하지 않고 자리를 차지하려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지도자가 될까요? 불림을 받습니다. 사람들이 부르는 겁니다. 혼란이 극에 달했을 때, 더 이상 기존의 방식으로는 해결이 안 될 때,
사람들이 절박한 마음으로 그를 찾습니다. 그리고 그 부름에 응답합니다. 마치 물이 가장 낮은 곳으로 흐르되 가장 필요한 곳에 그가 나타나는 겁니다. 강제로 끌어올려지는 게 아니라 필요에 의해 자연스럽게 솟아오르는 겁니다. 이제 거의 모든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일본의 쇠퇴, 한반도의 부상, 북녘의 개방, 그리고 새 시대의 지도자까지. 그렇다면 이 모든 예언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냥 앉아서 기다리면 되는 걸까요? 아닙니다. 스님은 마지막으로 우리 각자에게 던지는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들으신 이야기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일본이 흔들리고 한반도가 솟아오르고 남과 북이 하나가 되고 새로운 지도자가 나타납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변화 끝에 한반도는 어떤 나라가 될까요? 스님은 한국이 군사강국이 되지는 않는다고 했습니다. 핵무기로 세계를 위협하거나 군대로 다른 나라를 지배하는 그런 나라가 아니라는 겁니다. 대신 등불이 된다고 했습니다. 어둠 속에서 길에 비치는 등불 말입니다. 위기를 지나온 인류에게 정신적인 방향을 제시하는 역할입니다. 물질적 풍요가 아니라 영혼의 치유를 이끄는 나라가 된다는 뜻입니다. 스님은 한반도를 방주에 비유하기도 했습니다. 노아의 방주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대형수가 새삼을 덮칠 때 생명을 보존했던 그 배 말입니다. 앞으로 다가올 격변의 시대의 한반도가 그런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새로운 사상이 싹트고 새로운 문화가 꽃피고 새로운 문명이 시작되는 땅이 됩니다. 세계 곳곳에서 사람들이 이 땅을 찾아옵니다. 피난처를 찾아서가 아니라 희망을 찾아서입니다. 한반도가 단순히 살아남는 게 아니라 새 시대의 씨앗을 품는 땅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 모든 일이 저절로 이루어지는 건 아닙니다. 스님이 마지막으로 남긴 경고가 있습니다. 물은 준비된 자에게 열린다는 말입니다. 아무리 좋은 기회가 와도 받아들일 준비가 안 되어 있으면 소용없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준비를 말하는 걸까요? 물자를 비축하고 대피소를 만드는 뜻이 아닙니다. 마음의 준비입니다. 스님은 진짜 위기가 무엇인지 분명히 했습니다. 지진이나 화산 폭발보다 더 무서운 게 있습니다. 마음의 병입니다. 불안, 분노, 절망, 미움.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서 자라날 때 그게 진짜 재앙이라는 겁니다. 바깥에서 오는 재난은 지나갑니다. 하지만 안에서 썩어가는 마음은 스스로 치유하지 않으면 계속 굼습니다. 준비란 바로 이 내면을 다스리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26년의 코앞입니다. 스님이 예언한 그 해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변화의 신호는 이미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일본에서는 지진 공포가 커지고 있고 북한 내부에서는 균열의 조짐이 보입니다. 세계 곳곳에서 기존 질서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새 시대의 지도자는 이미 우리 가운데 와 있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두려워해야 할까요? 아닙니다. 스님의 가르침의 핵심은 이겁니다. 미래는 두려움의 대상이 아닙니다. 우리가 함께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운명은 하늘에서 툭 떨어지는 게 아닙니다. 백성의 마음이 모여서 빚어내는 겁니다. 지금 이 순간 내 마음을 어떻게 다스리느냐, 주변 사람들과 어떤 마음으로 연결되느냐, 이것이 모여서 우리 모두의 내일이 됩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긴 이야기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영상이 의미 있었다면 주변 분들과 나눠주십시오. 댓글로 생각을 남겨주시면 함께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이런 영상을 계속 만드는 데 큰 힘이 됩니다. 2026년 문이 열리는 그날까지 함께 준비합시다.